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이에요. 아이들도 다 성장해서 출가시켰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답니다. 저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쉽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7남매의 맞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읍내에서 사진관을 개업하고 계셨죠.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해온 사진 기술자셨어요. 돌사진, 결혼사진, 영정사진 등등 우리 사진관에는 참 많은 추억들이 걸려있죠. 아버지는 사진 찍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으셨고 직업에 대한 긍지가 크신 분이었습니다. 큰돈이 벌리는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 7남매를 밥 걱정, 옷 걱정 없이 키워주셨어요. 형제가 많았기에 모두 대학 공부를 시키지는 못하셨죠. 주로 남자 형제들이 대학에 진학했고 저는 고등학교를 나와 읍내의 한 작은 사무실에 격리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여러 회사의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는 이 도시의 번화가였어요. 서울로 치자면 여의도 같은 곳이었죠. 바로 옆 사무실에는 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사무실이 있었어요. 직원은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 같더군요. 실질적인 운영자는 아들이고 사장은 아버지인 그런 회사였습니다. 아들은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고 있었죠. 그리고 여사원 하나 정도가 저처럼 격리와 비서 등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그 아들과 저는 자연히 안면이 트이게 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보니 인물이 아주 좋은 집안 같더군요. 아버지는 초로의 신사셨는데 마치 옛날 흑백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배우같이 또렷한 이목구비를 지니신 미남이시더라고요.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깨끗한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거기다 귀티까지 철철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문 여자들에게 인기개나 있겠다 싶은 용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주변 회사 여직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아버지와 둘이 운영하는 회사의 소유주에다 잘생긴 외모를 갖춘 사람, 저 역시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설렜어요.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회사의 다른 여직원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 사람과 바로 옆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말이죠. 성희 씨, 점심은 매일 그렇게 도시락을 싸와요? 언제 한번 같이 나가서 밥 먹지 않을래요? 내가 맛있는 거 살게요. 아니면 차 한잔 같이 하시든지.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그냥 도시락이 편해서요. 빤한 격리 월급에 매일 나가서 밥을 사 먹을 수는 없었기에 저는 도시락을 싸들고 출근하곤 했었죠. 솔직히 옆 사무실의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왔을 때 그냥 덥석 그래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 여자 입장에서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래요 하기는 좀 못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한번 튕겨본 것이었죠. 그러면서 속으로 걱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같이 밥 먹자, 차 마시자 먼저 말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했답니다. 제가 먼저 말할 용기는 절대로 없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가 먼저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거의 금기에 가까웠거든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며칠 속으로 끙끙 앓던 저에게 그 사람이 다시 말을 붙여오더군요. 우리 같이 점심 먹고 요 옆 건물 다방에서 차 한잔해요. 내가 살게요. 늘 성희 씨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를요? 정희 할 얘기가 있으시면 같이 나가요. 이렇게 저는 마지못해 허락하는 듯 그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고 옆 건물의 다방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실 기회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 사람과 저는 자주 같이 밖에서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같이 거리를 거닐기도 하는 등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성희 씨, 나 성희 씨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성희 씨, 우리 결혼합시다. 네? 결혼이요? 저는 정말 많이 놀랐죠. 남들이 보기에는 데이트라고 할 만한 일들이 그 사이에 좀 있긴 있었어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사귀는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코스로
그 사람은 저를 자연스럽게 리드하고 있었죠. 나 그동안 성희 씨 자세히 지켜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성희 씨를 좋게 보고 계세요. 아주 알뜰하고 성실한 아가씨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도 참 편안한 매력이 너무 좋았고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그 사람은 제게 매끄럽게 고백을 하더군요. 저는 사실 그 사람 옆에 서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용모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수수한 용모를 가진 여성이었죠. 그런데 우리 사무실 건물에서 일하는 여직원들뿐 아니라 건물 인근 여사원들에게까지 인기도 많은 사람이 제게 그런 고백을 해온 것이었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늘 설렜던 저는 이번에도 덥석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다시 한번 튕겨보았죠. 어쩌면 일종의 모험이었어요. 괜히 튕기다가 저쪽에서 알았어요. 그럼 내가 다녀마죠. 이렇게 나오면 어쩔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튕겨본 것이었으니까요. 장 부장님,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리고 저는 아직 장 부장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서요. 당장 결정해달라는 말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해봐 주세요. 나는 이미 마음에 결정했지만 성희 씨가 결정할 때까지 평생이라도 기다릴 거예요. 그렇게 몇 번 요즘 애들이 말하는 밀당이 오가고 저는 마지못해 허락하는 듯 그 사람의 결혼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시아버지 되실 분이야 남편 될 사람만큼 매일 보는 분이었으니 새삼스럽게 인사드릴 것도 없었죠. 사귀는 사람이 생겼고 결혼하고 싶다고 우리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장 부장님은 정중하게 큰절로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역시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그날 그 사람이 물러가고 우리 집에서는 일대 토론이 벌어졌죠. 너무 잘생긴 게 오히려 마음에 걸린다. 이 사람이란 이상하게 꼭 인물값을 하거든.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아예 얼른 데려가거나 하는 말이 떨어지질 않더구나. 아유, 내가 보기엔 너무 멋있더라. 아버지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아버지하고 성실하게 회사까지 운영하고 있다잖아요. 동생들은 주로 찬성하는 편이었고 부모님들은 약간 꺼려하셨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게 결혼 허락이 떨어졌고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아유, 그런데 결혼식 날 말이죠. 9월 초였습니다. 태풍이 꼭 한두 개씩 지나가잖아요. 태풍 하나가 갑작스럽게 힘이 강해져 많은 비를 뿌리겠다는 예보가 있더니 그 잘 틀린다는 일기예보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신부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이동하는 동안 습기 때문에 고데기로 힘을 준 머리가 다 풀릴 정도였죠. 결혼식 단체 사진에 장화를 신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 찍히게 되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결혼식 날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을 하셨죠. 우리 집에서 치르는 첫 혼사인데 불길하게 이 비가 웬일이래요? 안 그래요, 성희 아버지? 비가 안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걸 또 불길하다고까지 할 일은 없지. 쓸데없는 일로 걱정 사서 하지는 맙시다. 비가 내려 조금 기분이 가라앉긴 했지만 어쨌든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결혼식이 잘 끝나고 경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남편은 다시 회사 일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굳이 지금 일하는 여사원을 꼭 써야만 하냐고 물었어요. 즉 어차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이니 제가 가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니던 회사에 다니든지 아니면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했죠. 그 여직원은 오래 데리고 있던 사람이라 그렇게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저 때문에 오래 일해온 사람을 이유도 없이 자른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따랐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다니던 회사에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회사의 여직원이 그만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회사에서는 계속 직원을 채용하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아버지는 제가 회사 일에 관여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너무 식구들끼리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남보기에 별로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제가 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것을 시아버지가 굳이 꺼리시니 제가 계속 고집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다가 저에게 시집해서 운영하는 회사는커녕 지금 다니는 회사도 퇴사해야 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 몇 개월이 지나서 임신을 한 거였죠. 남편도 시댁에서 맏아들이었어요. 시댁에서도 우리의 결혼이 첫 결혼이었고요. 양가의 첫 손주를 임신한 저는 입덧이 너무 심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부부간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남편은 저에게 굳이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버는 돈으로는 살림을 하고 남편이 버는 돈은 모두 저축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서 생활비를 받아 쓴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젠 사정이 달라졌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으니 저축은 나중으로 미루고 생활비를 제게 주어야 했죠. 그런데 생활비를 주지 않더군요.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약간의 퇴직금이 바닥날 시기가 되었는데도요. 여보, 이젠 저축은 뒤로 미루고 생활비 집에 가져와요. 당장 생활하는 게 더 급한 일이잖아요. 남편은 이 말에 좀 허둥대는 것 같더라고요. 알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더니 다음 달이 돼도 그 다음 달이 돼도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퇴직금도 이제는 다 떨어지고 없었는데 말이죠. 급한 대로 친정에서 구워다가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장서방이 생활비를 가져다 주면 갚겠다고 하면서 구워왔죠. 처음 겪어보는 밥 걱정, 옷 걱정이었어요. 사진 찍는 일을 하셔서 우리 7남매를 모두 키우신 우리 아버지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오신 어머니 쓰라해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을 하지 않고 자라온 저였습니다. 물론 아주 부잣집 아이들같이 호강하고 자란 것은 아니었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처음 겪어보는 가난의 와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양가의 첫 손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서 100일 잔치는 생략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돌까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정말 어렵게 살림을 꾸렸답니다. 쌀 살 돈도 없었어요. 쌀을 10kg, 20kg 단위로 살 돈도 없어서 작은 봉투에 한 봉투씩 사다 먹었답니다. 아이가 젖을 대고 이유식을 시켜야 할 무렵 저는 쌀에 물을 많이 넣고 끓여서 양을 늘리고 그 안에 있는 밥은 제가 먹고 거품처럼 뜨는 암죽 같은 것은 곱게 걷어서 아이에게 먹였어요. 그래도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회사 일이 바쁘다며 외박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점점 이런 식으로 흘러가자 친정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들과 함께 시댁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집 아주 망한 집안이더구만요, 형님. 사무실이나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거라던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인쇄 사업이 잘 됐다고 하던데 왜 망했는지를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성희 시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도박판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우들 말이 맞더구만. 일하던 여직원 월급도 못 줘서 내보냈더라고. 지금도 밀린 월급 달라고 사무실로 찾아온더구만.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럭저럭 잘 나가던 회사가 사장인 시아버지가 도박에 열중하시면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달음에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저의 눈길을 이리저리 피하시는 시어머니께 다그치듯 여쭤보았죠. 어머니, 정말 아버님께서 도박에 빠지셔서 회사를 다 날리신 거예요? 아범은 그동안 뭘 했대요? 말리지도 못했대요? 네가 다 알게 됐다니 굳이 널 숨길 생각은 없다. 네 시아버지 그거 폐뇌병이시다. 그걸 누가 말리겠니? 네 시조부도 노름에 미쳐서 가정을 버리다시피 하셨어. 네 아버지가 얼마 전에 내가 시집 올 때 해온 재봉틀 머리까지 뜯어다가 팔아서 도박에 쓰시는 바람에 내가 집에서 하던 삭바느질 일도 이제 못하게 됐구나. 그리고 이 집도 다음 달이면 비워줘야 돼.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혼 전에 전혀 눈치채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여기에 저를 더욱 놀라게 한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남편도 결국 그 핏줄이더구나. 그 애도 도박판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우리 집 맏아들인데 내 속이 얼마나 썩었겠니. 그제야 그 회사의 여직원이 갑자기 그만두었는데도 나가 일하겠다는 저를 말린 이유와 남편이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은 일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작은 외박의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났어요. 며칠 밤을 새고 도박에 열중한다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 될 거라는 상상은 정말 꿈에도 해보지 않았답니다. 누가 그런 상상을 하겠어요. 아들의 돌잔치는 해야겠는데 시집은 결국 아들의 돌 무렵에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못하셨죠. 친정의 도움으로 아들의 돌잔치를 치렀어요. 남편은 몇 시간 후면 돌잔치가 열리는 시간인 새벽 시간에 귀가했더군요. 그나마 귀가한 게 고마울 지경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꼴을 보니 면도는 언제 했는지 턱수염이 삐죽이 자라 있었고 얼굴도 수척하고 몸도 여유여 있더군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도박에 빠져드는 사람. 바로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이 내 남편이란 사실이 실감나면서 저는 절망했어요. 며칠을 그렇게 집에서 쉬고 기운이 날만 하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다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도박장에서 며칠을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재영 엄마, 혹시 아나 모르나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재영 아빠가 저쪽 큰 길가에 있는 다방 마담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재영 아빠가 바람을 피운다는 말씀이세요? 재영 아빠가 워낙 인물이 좋고 귀티가 나잖소. 그러니 웬만한 여자들이 아주 혹하지. 그 다방 마담도 그런 것 같던데. 아주 재영 아빠한테 푹 빠져서 다방에서 버는 돈 다 갖다 바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박도 모자라서 바람이라니 저는 다리가 휘청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돈이 어디서 나나 싶었더니 바로 그 다방 마담에게서 도박 비용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는 거의 20날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하루를 내내 울다가 저녁이 되어 정신이 어느 정도 들자 제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 그 존재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없는 셈 치자, 그런 심정이었죠. 재영아, 엄마하고 재영이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아빠는 어쩌면 집에 안 오실지도 몰라. 엄마가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우리 재영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좋은 옷도 많이 사줄게. 아직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는 어린아들에게 저는 마치 스스로 다짐하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들어오면 쫓아내기라도 할 작정을 하고 있었죠. 아니면 부지깽이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아예 집에 들어앉히든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2달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던 남편이 아이의 장난감 하나를 사들고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참 사람의 정이라는 게 뭔지 우선은 반갑더라니까요. 예전에 내가 인사시켜줬던 내 대학 선배 있지? 그 선배가 주선을 해줘서 나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어. 지금까지 잘못한 일 털고 열심히 살아볼 생각이니까 지금까지 일 다 용서해주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집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생각이니까. 그리고 그 다방 마담하고는 다 정리됐어. 정말이야.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희소식까지 가지고 왔더라고요. 1달 지나면 월급을 탈 것이니 그날 갚겠다고 하고 선배에게 약간의 돈을 꾸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결혼해서 처음으로 제게 생활비를 내밀었어요. 아이에게도 처음으로 장난감 선물을 해주었고요. 속으로 기도했죠. 제발 이 행복이 오래가기를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그렇게 남편이 한동안 말짱하더라고요. 몇 달을 계속 생활비라며 집에 새 식구 살 만한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팔자가 센 여자는 남편 밥 먹으면서도 서서 먹는다고 하지요. 그 유세가 얼마나 세던지요. 나같이 잘생기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당신하고 살아준다는 것 하나만 해도 사실 고마운 거지. 안 그래?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했으니 이게 바로 금상첨화라고 하는 거지. 뭐라고 대꾸하기도 싫은 말이라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의 잘생긴 얼굴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사람은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이 적어도 성실하게 아버지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대대로 노름꾼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저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을 무슨 밥 때 되면 밥 달라는 아이의 말처럼 몇 번씩 쉽게 입 밖으로 내곤 했어요. 그리고 그놈의 금상첨화 2번만 금상첨화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역시 몇 달이 지나고 나자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 들어와서 세수하고 면도를 하고 나가기 시작하더니 간격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또 20날에 한 번이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재영 아빠, 도대체 또 왜 이러는 거예요? 또 병이 도진 거예요? 이럴 거면 아예 집에서 나가요. 나가서 당신 마음대로 살라고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양육비 최소한이라도 내놓고 마음대로 해요. 어차피 나하고 살 생각 없는 것 같으니 말이에요. 당신 친정 돈 많잖아. 친정에서 좀 달라고 해서 살고 있어. 그러면 큰 돈 만들어서 갖다 줄 테니까 그때 호강시켜주면 될 거 아니야. 호강이요? 누가 호강시켜달랬어요? 하루하루를 성실한 생활인으로 살아보란 말이에요. 그 비정상적인 생활 접으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정집에 돈 없어요. 출가해서 살림을 난 사람이 어떻게 친정에 손을 벌리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알부자라고 소문났던데 뭘 그래. 나도 알 거 다 아는 사람이라고. 나같이 잘난 사람이 이렇게 살아주는데 적어도 처가에 재산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그렇다는 얘기도 결혼 전에 들었고. 도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우리 친정이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더군요. 친정에서 돈을 받아다 생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판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었죠. 큰돈을 따기만 하면 호강시켜준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었어요. 쿨쿨 잠들어버린 남편을 보고 저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옆에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4살박이 우리 아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데 결코 아이 아빠에게 기대할 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날로 저는 아이를 업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출가한 사람은 저와 바로 제 밑에 동생 하나뿐이라 집안은 아직 많은 식구들로 바글바글했죠. 그 발 하나 디디기도 어려운 친정에다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아이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아줌마들이 가장 쉽게 뛰어들 수 있었던 일, 우유 배달을 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우유 배달, 낮에는 또 다른 일, 저녁에는 또 다른 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가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돈을 벌었죠. 그렇게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얽힌 안 좋은 일을 잊을만 하던 때에 남편이 그야말로 거짓골을 하고는 집으로 기어 들어왔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오는 그 많은 날들을 어디서 뭘 했겠어요. 보지 않아도 비디오죠.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다 도박장에 가서 날린 거예요? 입고 나간 양복 윗옷은 어쩌고 난방바람으로 들어온 거예요? 날씨도 아직 쌀쌀한 날씨인데. 남편은 횡설수설하며 뭐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월급의 100배 이상을 벌 수 있었다나요? 그런데 재수가 잘 맞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도박장에서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회사에 출근이 제대로 될 리 없었죠. 당연히 회사에서는 잘렸겠고요. 남편의 횡설수설하는 말을 정리해보면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우스 도박장에서 빌린 빚 때문에 양복까지 벗어주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집에 기거하면서 밤에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선 서너 시간 잔 후에 새벽에 우유 배달까지 한 다음에 아이를 데려오곤 했죠. 그리고 아이를 옆에서 놀게 하곤 봉투 붙이는 일에서부터 작은 자수를 놓는 일까지 온갖 할 수 있는 부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꼴을 더 이상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눌러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 두고 온 아이의 옷과 필요한 몇 가지 물건들을 챙기러 집에 들렀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재영 아빠를 찾아서 집까지 왔어요. 돈을 안 갚으면 재영 아빠네 집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돌아갔어요. 당신 가족들 무사할 줄 아느냐? 그대로 안 놔두겠다. 아주 등골이 서늘하더라니까. 하다 세상에 담뱃불로 손을 찢어버리기 전에
돈 갚으라고까지 했답니다. 아유, 끔찍해라. 동네에 아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었어요. 도박빚을 갚으라는 협박을 엄청나게 서늘하게 하고 돌아간 모양이더라고요. 그 버릇 개주겠어요 어디? 별로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그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왔기에 친정의 생활비를 약간 드릴 수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안 받으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단 몇 푼이나마 생활비조로 부모님께 드리면서 친정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친정집에 찾아와 제게 잘못을 빌더라고요. 재영 엄마, 나 이제 다시는 도박에 손도 안 돼. 하다못해 길거리 청소하는 일이라도 할게. 그렇게 해서 꼬박꼬박 생활비 가져다주고 가정에 충실할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이야. 이제 당신 실망 안 시킬게. 호되게 당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계기로 반성을 했는지 어쨌든 남편의 말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눈물까지 보이며 우리 부모님에게까지 잘못을 빌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서 처음 느껴보는 진심. 저는 남편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도박장 출입도 않는 것 같았답니다. 외박하는 일도 없었어요. 새벽이면 저의 우유 배달 카트를 같이 밀어주며 배달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대학을 나온지라 큰 월급을 주지 않는 작은 회사지만 취직은 하더라고요. 착실하게 월급을 봉투째로 가져다 주더군요. 그래, 사람이 저렇게 정신 차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겠지. 저는 다시 한번 이 사람과 잘 살아봐야겠다고 어느새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착실하게 월급 봉투를 가져다 주고는 있었지만 저는 하고 있던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여전히 열심히 우유 배달 일을 계속했죠. 번 돈을 더 착실하게 저축했어요. 이렇게 별 큰일이 없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이 둘이 더 태어났답니다. 아이들도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렇게 착실하게 저축하며 돈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었죠. 그러던 중 동네 한 건물의 지하에 있던 모자 공장이 매물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착실하게 잘 되던 공장이었는데 주인이 갑자기 이민 결정을 하면서 공장을 내놓았다죠. 저는 그 공장을 인수하고 싶었습니다. 모은 돈을 모두 털어넣고 주인이 깎아주고 여기에 친정의 도움까지 받아서 저는 결국 그 공장을 인수할 수 있었어요. 털모자를 기계로 짜서 더 큰 기업에 납품하는 공장이었죠. 납품을 받는 기업이 워낙 든든한 기업이라 아주 전망이 밝은 일이었답니다. 여직공 3명 정도가 이미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납품 날짜도 분명하게 지켰고 무엇보다도 품질에 크게 신경을 썼습니다. 당연히 납품받는 회사 쪽과 더 큰 신뢰가 쌓여갔어요. 여직공 3명을 더 고용하게 되었죠. 이제 6명의 직원들을 둔 공장의 주인이 된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여직공이 제 앞에 찾아와 울더라고요. 사모님, 사장님이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모두 빌려가셨어요. 그런데 주시겠다던 날짜가 지금 3달 가까이나 지났는데도 안 주세요. 그리고요, 사모님, 저 지금 홀몸 아니에요. 여직공의 말소리는 고장난 TV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웅웅거리며 제 귀를 때렸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왔다는 여직공. 지금 갓 20이 넘은 아이였어요. 자신이 번 돈뿐만 아니라 시골집에서까지 돈을 얻어다가 남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여직공의 시골집까지 직접 갔으며 그 잘생긴 외모와 좋은 인상으로 또 순박한 사람들의 믿음을 얻어냈던 것 같았습니다. 전망이 밝은 사업을 하겠다며 둘이 같이 찾아가서 이야기했다네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속인 채 사귀는 사이라고 하면서요. 그 집에서는 집을 담보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꽤 큰 액수의 돈을 남편에게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었기에 거의 제가 일해서 모은 돈과도 맞먹는 큰 돈이었어요. 거기에 제 가슴에 더 못을 박는 이야기는 홀몸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죠. 사장님이 저희 집 담보대출 받은 돈 물어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 없이 사장님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학교만 마치고 지금까지 죽어라고 일해서 번 돈이에요. 그 돈도 주시지 않으면 그것까지 합쳐서 고소할 거예요. 저는 일단 여직공을 어느 정도 진정하게 한 다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을 붙잡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죠. 그 돈 물어주지 않으면 나 감옥에 가. 그 여자 부모하고 그 여자가 나 고소하면 꼼짝없이 그렇게 된다고. 나 우리 아이들 아빠잖아. 아이들 아빠를 사기 전과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 거야? 정말? 이 일 해결될 때까지 나는 밥 숟갈도 못 들겠고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도와줘야지. 정말 큰일 나. 또 남편의 병이 도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몇 년 동안 얌전하다 싶었죠. 과거에 겪은 일까지 다 도로 생각나면서 정말 서러워지더라고요. 그날 밤을 우느라고 지새운 다음 저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맏딸인 저는 출가해서 가장 잘 사는 모습을 보여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늘 이런 창피한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 선다는 것 때문에 미안함과 서러움이 겹쳐서 부모님 앞에서 저는 또 울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토닥거리셨고 엄마는 같이 울고 계셨어요. 그렇게 그저 상황만을 말씀드리고 하소연만을 한 채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그 여직공의 부모가 우리 공장으로 쳐들어오더군요. 장 사장, 너 이놈이 이리 못 나와? 이 멀쩡한 처녀 임신까지 시켜놓고 돈까지 뜯어가? 내 이놈을 오늘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는 안 돌아갈 거다. 이 앞으로 멀쩡하게 살려면 돈 다 갚고 내 딸도 책임져 이놈아.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감옥살이 시킬 테니까. 이런 일까지 전해 들으신 친정 부모님은 사위의 습관적인 도박 및 바람기로 보아 도와주다가는 그 버릇을 더 심하게 할 뿐이라며 감옥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냥 놔두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생각이 같았어요. 처음에 아이들 아빠를 사기꾼으로 만들겠느냐는 말에 약간 흔들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런 일을 자꾸 해결해 주다 보면 그 길로 아주 들어설 만한 인물이라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미스 윤, 그리고 부모님,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재산은 별도로 소유하는 거예요. 남편이 벌인 일을 왜 저한테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내가 그 돈 해줄 이유 없다고요. 그리고 미스 윤도 성인이야. 애들 아빠가 유부남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런 관계까지 간 거면 그건 내가 피해자지 미스 윤이 피해자가 아니지. 얼른 돌아가세요. 저는 단 한 푼도 못 갚아드려요. 그 여직공의 부모는 아예 우리 집 마당에 누워버리기도 하고 공장 문을 막기도 하는 등 아주 막 나가더라고요. 동네 창피해서 저희 친정 동생들에게까지 도움을 청해 말리려고 해보았죠. 아주 막무가내더라고요. 저는 그냥 눈과 귀를 꽉 닫고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두었어요. 누워있으면 사람을 건너 지나가 버렸죠.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한테서 단 한 푼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여직공과 그 부모는 제풀에 지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돈을 요구하는 강도가 낮아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 남동생이 찾아와서 제게 해준 이야기 덕분에 이 소동의 내막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죠. 누나, 매형하고 그 여직공 아버지하고 말이에요. 시내 어느 다방에서 뭔가를 심각하게 의논하는 것 봤어요. 내가 뒷좌석 앉아서 몰래 들어봤더니 그 여직공 아버지란 사람이 매형을 협박하던데요. 30%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40%를 내놓아라 라던데 아무래도 매형이 뭔가 또 이상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처가에 돈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더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돈을 만들어야 하겠는데 제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난감해 하더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니? 재영 아빠하고 미수윤 아버지하고 모의를 했다고? 우리 아버지의 사진과는 도시 사람 모두가 아는 곳이었고 7남매나 되는 우리 형제들은 이 작은 도시에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가정을 꾸리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더 들을 것도 없는 뻔한 스토리였습니다. 여직공과 짜고 저를 협박하거나 회유해서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여직공의 부모까지 가담했고 부모는 그 지분을 받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처가의 생각보다 돈이 없더라는 말, 그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우리 친정에 돈이나 많은 줄 알고 저에게 접근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남편의 인성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남편의 인간성을 아주 밑바닥까지 볼 수 있었죠. 남편과 여직공 그리고 부모까지 짜고 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는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야말로 전략을 바꿨어요. 나야말로 당신하고 미수윤 간통죄는 물론이고 사기 미수죄로 고소할 거야. 내 동생이 들은 얘길 설마 모른다고는 말 못하겠죠? 미수윤의 부모님까지 모두 고소할 거예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미수윤이 겁을 먹었나 봐요. 다음 날부터 공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고소당할 게 두려워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을 테죠. 부모라는 사람들도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계속 유지했어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야말로 사기 미수죄로 감옥살이를 좀 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자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끝내 남편은 제게 남편 명의로 된 집을 명의 이전해주겠다는 걸 협상카드로 내밀더군요. 꼬리를 내린 것이었어요. 덕분에 집의 명의가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차라리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계속 이 인간 명의로 놔두다가는 집이 무사할 리가 없으니까요. 도박하는 인간이 집 하나는 멀쩡하게 놔둔 게 대견할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눈에 밟히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애들이 자라가면서 더욱 그랬어요. 그래, 이혼하자. 애들 결혼만 시키면 그때 저 인간하고 바로 헤어지자. 라고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했답니다. 미수윤 사건으로 저에게서 돈이 나오지 않을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제게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와 저렇게 또 도박장을 돌아다니나 싶긴 했지만 그 궁금증도 곧 풀리더군요. 야, 장 사장. 뭐? 네가 이 공장 진짜 사장이라고? 그렇게 날 속여서 돈 빌려가 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다야? 나한테 돈 갚기로 한 날이 지난 게 4개월이야. 너 아주 구제할 길 없는 노름꾼의 바람둥이라며? 내 돈 내놔, 이 나쁜 놈아. 이런 식의 소동이 간헐적으로 일어났어요. 남편은 여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이었답니다. 끊임없이 여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그 여자들에게 먼저 신뢰를 쌓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었죠. 그렇게 생긴 돈을 모두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는 식으로 삶을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살 좀 빼고 돈 많은데 성형수술이라도 좀 해. 여자가 여자다워야 다른 여자를 안 만나지. 이건 뭐 집구석이라고 들어와 재미가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번에는 저의 외모까지 들먹이더라고요. 정말 한 대 패주고 싶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어떤 남자가 저 대신 아주 흠씬 두들겨 패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서로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던 동네 사람이었죠. 남편이 그 부인을 유혹해 돈을 뜯어내려다 남편에게 들켜버린 것이었어요. 그 집은 그 이후에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안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상황이 너무나 미안했어요. 이런 와중에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쉰 것은 아이들 중 어떤 아이도 제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엄마 마음고생, 몸고생하신 거 다 갚아드릴게요. 제가 꼭 성공할 거예요. 큰아들은 제게 말한 대로 주변 환경이 어떻든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나머지 두 아이들도 성실했어요. 큰아들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명문대학에 입학했죠. 입학식 날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요. 아버지라는 작자는 어디서 또 도박에 열중하고 있는지 아들의 입학식 전날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뭔가 서류를 잔뜩 쌓아놓고 검토하기도 하더군요. 무슨 서류인가 하고 나중에 몰래 꺼내보니 무슨 동호회에 가입하는 가입 원서들이었어요.
그중에 제 눈에 띈 것은 바로 골프 동호회 회원증이었습니다. 가진 돈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골프라뇨. 남편의 목적이 너무나 뻔히 보였어요. 또 돈 좀 있는 여자나 꼬셔서 등쳐먹을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신경을 끊어버렸죠.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라에 일을 하는 공무원이 되었답니다. 저는 이제 더 확실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홍기에 접어들고 있었고 몇 년만 참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이 작은 도시에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목격될 정도로 자자하게 소문이 도는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주 제게 숨기려고도 하지 않더군요. 나는 말이야, 당신처럼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난초처럼 청초하고 가련해 보이는 여자가 이상형이 됐다니까. 100% 내 탓이라고는 말 못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대꾸도 안 해주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난초처럼 청초해 보이고 가련해 보이는 여인과 아주 공개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여자를 볼 수 있었어요.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매력적인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여린 인상에 가녀린 몸매, 그리고 하얀 피부에 커다란 눈. 정말 난초같이 세상의 나쁜 공기나 나쁜 일과는 관련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주 순진해 보였습니다. 아예 주거지도 부근으로 이사했는지 아니면 원래 부근에 살던 사람인지 제 눈에도 자주 띄더군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저는 그 여자에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애들 아빠 여자한테 사기나 치고 노름이나 하는 사람이에요. 괜히 옆에 붙어 있다가 돈 뜯기지 말고 정신 차려요. 나는 애저녁에 그 사람 포기했고 그 사람이 당신하고 어떤 사이든 이제 상관도 없지만 같은 여자로서 진심으로 충고하는 거예요. 일 더 커지기 전에 얼른 헤어져요. 이렇게까지 충고를 해주었건만 결국 그 여자는 제 말을 믿지 않더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이 여자를 유혹해 또 돈을 뜯어냈더라고요. 남편이 이혼남으로 철저히 위장을 해서 여자를 쉽게 속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감정도 없고 솔직히 이 여자가 가엾었어요. 자신이 이미 이혼한 것으로 속였고 전망이 밝은 사업을 해보겠다며 특허증까지 내보이며 이 여자와 그 집안을 설득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특허증이 위조된 특허증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살던 집까지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쪽 입장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공문서 위조죄로 경찰에 고발하고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게 그나마 지금까지 벌어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에요. 안 돼요. 그러긴 못해요. 고소가 시작되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우편물이 집으로 올 테고 그럼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일을 자세히 알게 되시면 정말 돌아가세요. 절대로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여자가 처음에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형제들과 아이들의 힘을 빌어서 이리저리 알아보아서 그 여자의 집을 알 수 있었어요. 편찮으신 부모님 두 분을 부양하는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쪽방에 두 분이 누워 계시는데 나중에 이 여자한테 말을 들어보니 이렇게 쪽방으로 오시게 된 것도 남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장인 장모까지 잘 모시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면서 사업할 돈을 빌려갔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돈은 그 집의 집을 포함한 전 재산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집안의 돈을 몽땅 남편이 먹고 떨어진 것 같았어요. 이런 와중에 집에 큰 경사가 있었답니다. 사귀는 아가씨가 있다고 하던 큰아들이 그 아가씨를 집에 데려와 인사시켰어요. 예쁘고 머리도 좋은 아들과 비슷한 일을 하는 아가씨였죠. 처가 될 집에서도 아들을 아주 마음에 들어한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었어요. 입학식에는 나타나지 않고 도박장에 있던 남편이 결혼식 날에는 멀쩡하게 혼주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네 역할도 얼마 안 남았다. 애들 혼사만 마무리되면 이제 우리 인연도 끝이야. 아버지의 끊임없는 말썽과 그로 인한 소동들을 고스란히 보면서 자라온 큰아들. 그 아이를 출가시키면서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마움과 미안함에 주책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장을 운영해서 모은 돈에다 약간의 대출까지 더해서 방 3칸짜리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방 2칸 정도 되는 전셋집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저는 큰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주고 싶었어요. 며느리도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더 작은 집에서 시작해도 되는 일이었는데요. 어머님 힘드셨을까봐 걱정돼요. 저희 둘의 힘으로 살 집 마련 충분했는데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날 만큼 며느리의 예쁜 말이었답니다. 그리고 연이어 아래 2아이도 출가했어요. 바로 이제 그때가 된 것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본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혼? 그래 해주지. 그런데 조건이 있어. 공장 명의만 내 앞으로 돌려주면 바로 그날로 이혼해주지. 어때? 남편이 공장의 명의 이전을 이혼 조건으로 내걸더군요. 그러면서 공장 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해주지 않으면 그 난초 여인과 함께 아들의 신혼집으로 쳐들어가 방 한 칸에서 둘이 지내겠다고까지 협박을 하더라고요.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이라고밖에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한 푼도 내놓고 싶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을 만큼 그 여자의 사정은 딱했고 사람은 선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내외가 우리 집에 인사차 들렀죠. 근무가 먼저 끝난 아들이 먼저 왔고 며느리가 약 30분 차이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바람에 아들이 그 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 앞에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미안함을 표시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의 내연녀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들은 그저 시선을 피했죠. 그런데 막 우리 집 대문을 나서서 사라지는 그 여자를 들어오던 며느리가 멀리서 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그 아이답지 않게 당황하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들과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죠. 지금 나간 그 여자가 아버님이랑 만난다는 그 여자가 맞아요, 어머니? 틀림없이 지금 나간 사람이 그 사람이죠? 가늘가늘하고 여려 보이는 그 여자 말이에요. 며느리는 저에게 몇 번씩 확인을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너한테까지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다만 재영이한테 이미 들었던 모양이로구나. 그래, 네가 봤다는 그 여자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 보기가 부끄럽구나. 그런데 이어서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에 아들과 저는 세상이 발칵 뒤집힌 듯이 놀라고 말았어요. 저 여자 남편 있는 여자예요. 그 여자랑 남편 제가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독신녀라고 속인 것으로 봐선 저 여자가 아버님에게 무슨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여자 일생을 사기로 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혼남인 줄 알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는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니요. 그리고 제 남편이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뇨. 며느리는 그날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남편에 대해서 아들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듣더니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를 하기도 했죠. 며칠이 더 지난 후에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게 정말로 놀랄만한 제의를 했답니다. 엄마, 일단 공장 명의 아버지 앞으로 해드리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게 어떤 공장인데 싶다가도 큰아들이 그러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큰아들을 믿고 그러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시키는 대로 남편에게 순순히 이혼에 응해준다며 공장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후 휘파람까지 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꼬라지를 보니 공장을 받을 생각에 구름 위를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이 저에게 와서 믿고 시키는 대로 해달라고 한 지 몇 주가 지나서 며느리에게서 자신들의 집으로 오십사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왜 저와 아들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놀랐는지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아들은 그 난초 같은 여자와 남편을 각각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공장을 명의 이전해주는 각서를 쓸 테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아들 집으로 부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입힌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주고 싶다고 부르라고 했죠. 저는 두말 없이 큰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이 쳐들어와 살겠다던 큰아들의 집으로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 여자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무슨 장한 일이라도 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들어서더라고요. 두 사람이 자리를 정하고 앉자 아들은 조용히 명함을 꺼내서 그 여자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명함을 본 여자의 얼굴이 그야말로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그리곤 들고 온 핸드백도 집을 새 없이 정광석화처럼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곧이어 몇몇 남자들에게 이끌려서 도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장재영 검사라고 해요. 당신은 이 시간부터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입학했고 졸업 후 바로 임용된 검사였어요. 며느리의 말대로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죠. 그걸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그 남편이 바로 우리 집으로 따지자면 저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부인의 사기 행각을 겪다 못해서 드디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여자는 그 여자대로 자기 남편에게 이혼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자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해달라는 것이 조건이었다죠. 그 여자가 그런 조건을 내걸고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자 그 남편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답니다. 그 남편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우리 며느리도 아들과 같은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였습니다. 그 남편이 이혼 소송을 위해 찾아온 변호사 사무실이 바로 며느리의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며느리는 그 여자와 그 남편 모두를 잘 알고 있었죠. 그 여자를 다시 끌고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들이 미리 집 밖에 배치해둔 검찰 수사관들이었답니다. 이 여자는 이미 검찰에서 수배하고 있던 수십 건의 대형 소형 사기에 연루된 피의자였어요. 돈 많은 남자들을 등치며 거액을 뜯어내기도 했으며 불쌍한 사람들이 한 푼 한 푼 저축해온 코 묻은 돈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범위도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서 이야기를 듣던 중에 여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어떤 피의자를 떠올렸고 며칠간에 거쳐 그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었어요. 여기저기 교묘하게 도망다니던 이 사기꾼은 저의 동정어린 반응을 보고 안심했던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동정을 사서 더욱 안전하게 되기 위해 남편 때문에 불쌍하게 된 척 연기를 하면서 남편이 공장을 받고 이혼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남편은 그 여자에게서 뜯어낸 것이 없었답니다. 본격적으로 사기꾼이 되기 위해서는 연기력도 좋아야 하나 봐요. 남편도 그랬고 이 여자는 한 수 위였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남편 같은 사기꾼을 또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는 골프 동호회에서 남편에게 접근한 후 알차게 잘 굴러가고 있는 우리 공장을 보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공장의 명의를 이전받으면 자신에게 증여하겠다는 각서를 남편에게 받아놓았고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남편이 공장을 받고 이혼하고 나면 공장만 받고 다른 남자에게로 날아가서 또 사기 행각을 벌였을 테죠. 남편이란 놈은 이 여자가 사기꾼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고 저와 이혼한 후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내 공장으로 편히 살려고 했던 것이었죠. 주는 대로 받는 것이라는 옛말이 있죠. 공장 직원인 미스윤과 공모해서 사기를 치던 때하고 아주 유사하게 남편이 사기를 당한 것이었어요. 여보, 저 여자가 나 속인 거라고 방금 들었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여보. 남편은 의자 아래에서 납작 엎드리고 손까지 비비며 싹싹 빌고 있었어요. 정말 가관이더군요. 특허증을 위조했으므로 남편 역시 공문서 위조죄로 조사받는 게 불가피했어요. 그 여자는 너무 많은 사기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동안 교묘하게 도망다니던 사람이었기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아들이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 신청은 받아들여졌죠. 모든 게 신속하게 진행되었답니다. 저와 남편의 이혼도 빨리 진행되었어요. 재판 이혼으로 가보았자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아는 남편은 순순히 협의 이혼에 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허증 위조에 관해서 남편은 초범이었기 때문에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답니다. 그렇지만 이혼 후에 불쌍하게 된 남편은 여전히 뉘우침 없이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남편을 알게 되면서부터 쭉 고단했던 저의 삶, 그 고단함이 이제 끝난 것이었어요. 도박, 사기, 바람, 할 수 있는 온갖 나쁜 짓들을 저지르며 제 삶을 황폐하게 했던 남편을 드디어 제 인생에서 완전히 추방했습니다. 그간의 고단했던 삶을 아이들이 보상해주고 있어요. 아들 둘과 딸, 그리고 우리 착한 며느리와 사위는 저를 정말 잘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우리 아이들, 저와 아이들의 앞길은 이제 비단을 깔아놓은 길을 걷는 것처럼 평탄할 거예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